다이앤 코머의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챕터 1 긴 여정의 시작 원치 않았던 이야기. 처음에는 별로 심각하지 않았다. 어느 따스한 오후 갓난아기들과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집에 놀러온 친구들을 마당에서 배웅했던 때가 기억난다. 우리는 아이 엄마들이 흔히 그러하듯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소망과 장차 그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지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오전 시간을 보냈다. 친구들은 마당에 세워둔 자동차로 가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수다를 떨었고, 우리 집 아이들은 조용히 낮잠 자기 싫어 내 곁을 맴돌았다. 그런데 갑자기 친구들이 모두 입을 다물더니 못마땅한 듯 미간을 찡그리고 거기에 물음표를 하나씩 담아 나를 쳐다봤다. 왜 그래? 뭐야? 황급히 우리 집 아이들을 살펴보았다. 괜찮았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안 받을 거야? 친구 한 명이 내게 물었다. 나는 여전히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친구들을 응시했고 걱정 어린 그들의 눈을 말똥말똥 바라보았다. 친구들이 도저히 못 믿겠다는 표정으로 나무랐다. 전화 말이야. 전화 안 받을 거냐고. 휴대전화나 문자 메시지, 이메일, 심지어 자동응답기도 나오기 전이었다. 그 당시 부엌벽에 걸려있는 전화를 받지 않는 행동은 무례했고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했다. 중요한 전화일 수도 있고 비상 상황일지도 몰랐기 때문이다. 그 시절에는 끈덕지게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를 누구도 무시하지 않았다. 절대로. 충격을 받은 친구들이 입을 다물고 있을 때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희미하게 한 차례 그리고 다시 들렸다. 헉! 어머나! 전화를 받으려고 안으로 급하게 들어갔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숨이 가빴다. 마당을 가로질러 안으로 황급히 뛰어들어갔기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숨겨오던 비밀을 더 이상 모른 척하면 안 되겠다는 두려운 깨달음 때문이었다. 나는 그로부터 몇 개월 전에 폐렴을 한번 앓은 후로 귀가 잘 들리지 않아 계속 애를 먹고 있었다. 급격한 변화는 아니었지만 내 귀가 막혀버렸다고 넌지시 일러주는 희미한 암시들일지도 몰랐다. 그렇다. 나는 전화벨 소리를 몇 차례 못 들었고 분명하게 발음하지 않고 우물우물 말하는 사람들에게 짜증냈고 아침에 알람이 울려도 듣지 못했다. 그렇지만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집안일에서 비롯된 그런 애교로 봐줄 만한 실수들을 청력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젖먹이와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을 돌보면서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생활을 고려해보면 내가 그런 실수들을 저지른 이유를 쉽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별것도 아닌 일을 부풀려 괜스레 걱정을 쌓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남편이 등 뒤에서 몰래 미간을 찡그리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을 때 기분만 더 상해 짜증내고 닥달하며 몰아세웠다. 그러나 그런 행동은 내면의 두려움을 가리려는 얇은 위장막에 지나지 않았다. 수시로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대처럼 변해가면서 내가 부정하려고 애쓰던 진실을 확실하게 폭로하곤 했다. 나는 우연히 전화벨 소리를 듣고 전화를 받아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분간하지 못했다. 수화기를 통해 전해지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모두 하나로 섞인 듯이 똑같이 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린과 킴과 짐의 발음 차이를 구별하지 못했다. 한 번은 스테이시와 10분 동안 계속 혼란스럽게 통화하다가 상대방이 루시라는 사실을 깨닫기도 했다. 알람 시계는 무용지물이 되어갔다. 5분의 신호음이 단조롭게 계속 윙윙거려도 듣지 못하고 과자들을 새카맣게 태웠다. 개울가에서 시끄럽게 울던 개구리들은 목소리를 잃었고 새들은 지저귀지 못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 몹시 고단한 어느 월요일 아침, 젖먹이 아기를 포대기로 감싸고 개구쟁이 두 아이를 불러 차에 태우고 친정집으로 갔다. 그리고 친숙한 그곳, 10대 시절의 모든 불안과 고민을 털어놓고 한때 남자친구와의 사랑과 이별에 관해서도 이야기하던 친정 뒷마당 베란다에서 또 한 번 어머니에게 내면의 두려움을 쏟아냈다. 어머니가 만든 잼을 듬뿍 바른 두툼한 토스트와 향긋한 커피가 앞에 있었지만 눈물이 홍수처럼 넘쳐 흘렀다. 그전까지는 어머니에게 걱정을 전혀 말하지 않았고 아무 문제도 없는 척했다. 어릴 적에 부모님은 투덜대는 우리 형제자매를 종종 엄하게 꾸짖으셨다. 어려움을 하소연해도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는 부모님의 교육 방식 때문에 우리는 고민을 털어놓는 것을 매우 조심했고 슬픔을 사귀는 데 익숙했다. 어머니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성향이 강해서 실제적이고 의욕적인 태도를 좀처럼 드러내지 못했지만 그날은 자녀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에 대해 아는 모성의 연민을 완전히 드러내며 귀담아 들었다. 내가 내면 깊숙이 쑤셔박아 두었던 슬픔을 터뜨리고 흐느끼자 어머니는 나의 고민에 관심을 가지며 두 팔을 내밀어 포근하게 안아주었다. 무언가를 해야 돼. 검사 받아봐. 빠를수록 좋아. 어머니가 강력하게 말했다. 어머니의 느낌은 언제나 예리하고 빨랐지만 그때만큼은 26 먹은 딸이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꺼린다는 점은 알아차리지 못했다. 왜 여태 병원에 가보지 않았어? 어머니가 직접 병원에 전화하려고 일어나려는 듯이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오늘 내로 병원에 예약하렴. 네가 안 하면 내가 할 거야? 그로부터 몇 개월 전 큰아이가 몇 차례 연속으로 귀병을 앓아서 귀 전문의에게 데려간 적이 있었다. 이번에는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의사에게 전화했다. 전화를 받은 여직원은 청각 관련 직종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이 환자들을 대할 때 그러하듯이 지나치게 또박또박 발음하면서 말했다. 내가 당연히 그런 환자 중 한 사람이라서 자기네 병원에 전화하고 있다고 여기는 그 태도에 몸서리가 젖었다. 그 다음 주에 예약이 잡혔지만 바로 후회했다. 나는 멀쩡했다.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단지 피곤해서 가끔 소리를 듣지 못할 뿐이고 지금도 들을 수 있는데 더 잘 들을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나 받으려고 젖먹이 아기와 어린아이 둘을 반나절 동안이나 돌봐줄 사람을 구해놓고 교통이 번잡한 시내로 차를 몰고 의사를 찾아가야 할까? 그러나 검사를 받아보라고 친정어머니가 계속 떠밀었고 남편도 은근히 요구했기 때문에 이제 그만 고집을 꺾을 때가 왔다는 사실을 알았다. 병원에 가보기로 했다. 나는 의사가 알약 하나를 처방해 주기를 바랐고 집으로 얼른 돌아와 원래 맡은 전업주부의 생활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아이가 아닌 내가 병원에 오다니. 당시 캘리포니아 진료소들은 대개 건물이 낮고 앞으로 길게 나온 삼나무 처마가 옥외 현관을 그늘로 덮고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 기억을 더듬으며 10명가량 되는 이비인후과 전문의들의 진료실이 연이어 붙어있는 공간을 찾는 동안 실내 분수가 가는 물줄기를 경쾌하게 떨어뜨리며 이슬비 같은 입자를 팔에 뿌렸다. 마침내 나무를 깎아 만든 문과 거기 걸린 이과 진료라는 명판을 발견했을 때 나는 잠시 머뭇거렸다. 여기가 그때 거기 맞나? 이과라는 단어가 너무 낯설었고 왠지 모르게 꺼림직한 기분이 드는 종양학이라는 단어와 비슷하게 느껴졌다. 황동 명판에 새겨진 의사의 이름을 보고는 두려움에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밀고 들어갔다.
안으로 들어서자 문에 달린 벨이 딸랑거렸다. 그런 곳에 와서 시간을 낭비하는 게 분명하다고 또 한 번 확신했다. 왜 안 그랬겠는가? 나는 분명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접수를 맡은 직원에게 6쪽가량의 질문지를 건네받고 한숨을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좋든 싫든 이미 병원에 왔으니 굳게 확신하던 결과를 얻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랐다. 둔해진 귀의 감각을 시원하게 해결해줄 간단한 처방을. 단조로운 베이지색의 대기실 벽지와 말없이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참을성 있는 표정이 서로 보완의 조화를 이루었다. 공장에서 대량 생산한 황갈색 양탄자, 천재질의 광택나는 벽지로 뒤덮인 벽들, 청각 문제로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들으려고 너무 많은 사람이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지저분하게 때묻은 의자들. 속이 울렁거렸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모두 나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고 병원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 위에 조용한 수심의 먹구름이 드리운 것 같았다. 어떤 남자가 지팡이를 짚고 다리를 절며 들어와 한숨 쉬면서 자리에 앉더니 병원에 낼 양식에 필요한 사항을 적으려고 애쓰는 가엾은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나는 남편의 호통에 풀이 죽는 그녀의 모습을 알아차렸고 두 사람 때문에 좀 당혹스러웠다. 그 남자는 피부색에 커다란 보청기를 꼈는데 그 기구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환자가 겪는 혼란을 거의 덜어주지 못했다. 나의 할아버지도 그런 흉물스러운 보청기를 끼고 사셨다. 마침내 간호사가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변명하듯 횡설수설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잘못된 건 없어요. 청력이 좀 둔해졌을 뿐이에요. 귀 안에 있는 물만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무균 검사실로 안내하더니 의사를 기다리라고 했다. 침묵이 흐르는 그 방에서 의사를 기다렸다. 무균 검사실은 새아이를 키우는 엄마에게 매우 익숙한 소아과 진료실과는 많이 달랐다. 아기들의 비명도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기다리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불안하게 다리를 떨고 손가락들을 서로 톡톡 치면서 괜히 왔다고 후회했다. 의사가 딱 한 번 노크하고 들어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악수하고 등을 보이고 서서 바쁜 하루에 대해 뭐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런 모습에 그 의사가 바로 싫어졌다. 그 사람 전체가 똑같은 색깔이라는 첫인상을 받았다. 금발머리카락은 눈 색깔과 피부색과 똑같이 흐릿한 회색으로 발해가고 있었다. 그의 외모에 관한 모든 것이 정확했다. 한 올도 삐져나오지 않게 세심하게 빗질한 머리, 네모지게 다듬은 손톱, 완벽하게 다림질한 흰 가운이 돋보였다. 나는 그런 모습에 긴장했다. 새아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로서 평소 유니폼처럼 입고 다니는 운동복 차림에 굽낮은 단화를 신고 아무렇게나 병원에 온 내가 실수했고 그의 모습에 비하면 내 꼴이 너무 너저분하고 운동복과 단화 차림 때문에 나의 청력결함이 더 도드라지는 것 같았다. 의사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서류철에 시선을 꽂은 채 몇 가지를 물었다. 부인의 부친도 청력 상실 문제가 좀 있었죠? 네, 하지만 별 문제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그리 심각하지 않았으니까요. 대체 내 문제가 아버지와 무슨 관계라는 거지? 나는 아버지 나이에 절반밖에 먹지 않았어. 갖고 계신 파일에 적은 대로 제 아버지의 청력 상실은 군대에서 무기를 시험하는 동안 시작되었어요. 시끄러운 소리에 너무 많이 노출되었다는 게 아버지를 진찰한 의사들의 소견이었죠.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내 설명이 바위처럼 방 한가운데 쿵 떨어지게 그냥 내버려 두었다. 그는 파일에 고개를 받고 쳐들지 않았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고 내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는 암시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소리를 내지 않고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다.
나는 그 쌀쌀맞은 의사가 빙 둘러서 하려는 말에 반박할 필요를 느꼈다. 그는 내 아버지가 소리를 잘 듣지 못했기 때문에 내 청력에도 결함이 생겼다는 듯이 말하고 있었고, 내가 최근에 겪은 어려움이 어쨌거나 아버지와 관계 있을지도 모른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었다. 부인의 할아버지는요? 보청기를 낀 적이 있네요. 할아버지는 연세가 많았어요. 80대였죠. 원할 때만 보청기를 끼셨고요. 할아버지는 단 한 번도 보청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말없는 그의 표정을 보자 그의 생각이 틀렸음을 증명하고 싶었다. 나는 귀머거리가 아니었다. 나는 한창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젊은 엄마였다. 나는 정말 장애가 없었다. 그가 깨끗하게 닦은 금속기구 한 벌을 꺼냈다. 손잡이도 있고 끝이 뾰족하게 갈라진 기구로 특이하게 길게 느린 포크 비슷했다. 그는 각각의 기구로 탁자를 톡톡 두드리면서 그 소리가 들리느냐고 물었고, 재빨리 대답하지 못하면 조바심을 내며 참지 못했다. 그가 그 기구들로 탁자를 둔탁하게 두드리고 있다는 점은 정말 분명했다. 그러나 그 괴상한 기구들이 어떤 종류의 소리를 내게끔 되어 있는지 나는 알 길이 없었다. 톡, 톡, 톡. 탁자를 두드리는 소리는 들렸지만 그 다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나를 쳐다보려고 하지 않았다. 탁자를 두드리고 미간을 찡그리고 파일에 무언가를 적을 뿐이었다. 그가 포크 모양의 금속 기구를 내 귀 가까이 댔다. 아하! 그 금속 기구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아주 약한 진동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의사를 응시했다. 나는 그가 내 얼굴을 바라보고 뭔가 말하면서 무균 검사실의 절대적인 침묵을 깨주었으면 했다. 나는 그의 흐릿한 회색 눈동자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확신을 주는 힌트를 꼭 봐야 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마침내 그가 일어나 파일을 덮고 두껍고 부드러운 천을 안에 댄 상자에 그 기구들을 조심조심 끼워 넣고 알아듣지 못할 말을 중얼거리더니 무균검사실을 나갔다. 나는 그의 무례함에 질려 애꿎은 문만 째려봤다.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 순환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간호사가 돌아와 나를 이끌고 미로처럼 복잡한 진료실 내부를 가로질러 닫힌 문들을 지나고 대기실을 통과해 생전 처음 보는 아주 이상한 방 안으로 데려갔다. 방 한쪽에는 벽장 크기의 방음 부스가 있었는데 그녀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두꺼운 철문을 밀어 열고 안으로 인도하여 가운데 있는 의자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잡지 광고에서 보았던 냉전시대의 핵 대피소가 떠올랐다. 아무 소리도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바닥에는 융단이 깔려 있었고 벽과 천정은 온통 창틀에 유리를 끼울 때 쓰는 접착제 색깔의 구멍 송송 뚫린 금속판들로 뒤덮여 있었다. 완벽하고 단조로운 무 자체였다. 간호사가 뭐라고 투덜거리며 바닥에 흩어진 장난감들을 주섬주섬 주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의사와 간호사 누구도 나에게 진실을 알려줄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어 보였다. 그때 흰 가운을 걸친 또 다른 전문가 한 사람이 들어와 내게 손을 내밀었다. 자나 스미스 렌지 박사는 그 퀴퀴한 무덤에 부는 상쾌한 바람처럼 악수하며 방긋 웃더니 무슨 검사를 하려고 그 방에 왔는지 설명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가 말하는 동안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뭉툭하게 자른 밝은 금발 단발머리, 빨간 립스틱, 반짝이는 파란 눈, 매력이 철철 넘쳤다. 그녀가 눈을 맞추고 우리는 친구가 될 거예요. 당신과 나 말이에요. 라고 말하듯이 내 손을 꼭 쥐었을 때 따스하게 보살핌 받는 느낌이 들었다.
나중에 나는 자나 스미스 렌지 박사를 편하게 자나라고 부를 만큼 친해졌다. 그리고 그녀가 청각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고 모든 수준의 청력을 검사하면서 많은 날을 보냈다는 사실도 알았다. 그녀는 대부분 이미 쇠약해진 노인들의 청력을 검사했는데 때로는 검사받기 무서워 난리치는 귀에 물이 들어찬 어린아이들 몇 명을 상대하기도 했다. 방음 검사실에서 검사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나 같은 사람들이 그 방에 들어오는 경우는 아주 드물었다. 나는 그 다음 1시간 동안 사이사이 긴 침묵을 두고 울리는 신호음과 종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무슨 소리든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내가 들고 있는 단추를 누르라고 지시했다. 방음 검사실에 앉아 검사를 받는 동안 나는 내가 소리들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꼼짝 않고 상체를 앞으로 구부려 그녀가 들려주는 게 틀림없다고 짐작되는 소리들을 들으려고 더 열심히 노력했다. 무슨 소리가 들릴 때마다 되도록 신속하게 단추를 눌렀다. 소리가 들릴 때보다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가 더 많았다. 그런 다음에 몇 가지 신호음을 연속해서 확실히 들을 수 있었다. 의기양양하게 단추를 연거푸 눌렀다. 그런 다음에는 그 신호음들이 들렸을 때보다 더 길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랜 시간 동안 절대적으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 다음에는 단어와 문장 듣기 검사로 넘어갔다. 자나는 카우보이가 마을로 들어갔다. 비행기가 머리 위로 날아갔다 같은 문장을 몇 개 들려주었다. 치약, 도로, 아이스크림 같은 단어들을 들려주기도 했다. 그 단어들과 문장들을 반복하라고 지시하고 내가 반응하는 동안 매니큐어 바른 손을 입술에 대고 파일에 뭔가를 표시했다. 그 검사는 정말 싫었다. 내가 대충 짐작해서 단어들과 문장들을 반복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똑같게 들리는 말들 때문에 혼란스러웠고 많은 단어와 문장들을 놓쳤기 때문이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고 누구도 내게 알약 하나를 줘서 순순히 집에 보내주지는 않을 거라는 느낌이 분명하게 들기 시작했다. 두려움이 점점 커지면서 가슴을 죄어왔다. 드디어 검사가 끝났을 때 자나는 두 팔로 나를 감싸 가까이 끌어안고 싶어하는 눈치였지만 전문가의 직업정신을 최대로 발휘해 애써 억제하는 것 같았다. 내 처지에 공감하는 그녀의 눈빛에 정서적으로 거의 무너질 뻔했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계속 깜빡거리며 참았다. 그녀는 자상하게 마음 쓰면서 나를 안내해 전문 서적들이 가지런히 정렬된 그 귀 의사의 사무실로 데려갔고 거기 혼자 두고 나갔다. 나는 혼자 남았다. 의사의 개인 사무실에 그렇게 앉아보기는 처음이었다. 전에는 늘 진찰실에서 의사들을 만났다. 간호사가 환자를 진찰실로 안내해 꽤 높아 보이는 탁자 앞에 앉아 기다리라고 사무적으로 지시하고 잠시 후에 의사가 들어와 몇 가지를 묻고 때로는 무슨 문제인지 알아보려고 환자의 몸을 여기저기 눌러본다. 밝은 형광등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다. 그것이 요점이다. 환자가 의사의 진료실에 있는 까닭은 치료받기 위해서이고 환자를 괴롭히는 원인이 무엇이든지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내가 앉아있던 방은 어두웠고 마호가니 가구들로 호화롭게 장식되었고 벽들은 황록색이었고 겉에 덧댄 가죽이 군데군데 갈라진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창문에 들이운 블라인드를 걷고 싶어 손이 근질근질했다. 심장이 너무 심하게 뛰었다. 영원처럼 느껴진 시간을 기다린 뒤 그 회색 의사가 들어와 책상 앞에 앉더니 진료 기록을 정확히 한가운데 놓고 나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서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다. 내 생각에 그는 나를 한 번도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젊은 엄마인 나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나에게 가족과 남편과 아이들이 있고 내가 그들이 하는 말들을 꼭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미래를 향한 나의 꿈과 희망에 상관하지 않았고 나를 철저히 무시했다. 그에게 나는 청력 상실을 증명하는 검사 결과가 가득한 파일에 기록된 또 한 명의 환자일 뿐이었다. 마음을 졸이며 의사 앞에 앉아 있었다. 그런 상황을 마주하고 보니 의사가 심각한 진단을 내리리라는 점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이제 곧 들을 말을 대비해 마음을 다잡았고 불확실한 마음으로 붙잡고 있던 자제력을 잃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다. 부인은 심각한 청력 상실입니다. 제가 확신하는 바로는 신경 손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부인의 귀는 감염되지 않았고 귀에 물이 차지도 않았습니다. 부인의 경우는 신경 손상으로 생긴 청력 상실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증세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유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진행성이라는 게 거의 확실하고 귀머금이 예상되고 보청기를 끼면 어쩌면 도움이 될지도. 잠깐. 나는 그 대목에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보청기? 내가? 지금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나는 26살이야. 나한텐 보청기가 필요하지 않아. 지금 저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 보청기는 노인들과 장애인들이 쓰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쓰는 물건이 아니야. 바로 눈물을 터뜨리면서 아니라고 아우성치고 싶었지만 꾹 눌러 참았다. 보청기 말고 다른 처방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몇 달 전에 폐렴을 앓았는데 제 증세가 그것과 관계 있는 게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을 끊어 그의 냉담한 태도만 더 돋은 것 같았다. 그가 책상 한가운데 놓인 파일을 가리키더니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면서 박자에 맞추어 딱딱 끊어 말했다. 아니라고 했죠? 감염도 아니고 물도 아닙니다. 부인의 귀는 정상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제가 선생님 말씀대로 심각한 청력 상실인데 제 귀가 정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제 귀는 뭔가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러자 무뚝뚝하게 의학적 소견을 전하던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의 강한 주장에 충격을 받아 그러지 않았나 싶다. 물론 검사를 더 해볼 예정입니다. 그러나 청력 상실 정도가 심각하고 양쪽 귀 모두 비슷한 상태라 유전적인 이유로 의심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MRI를 지시하겠습니다. 심각한 청력 상실이라고 딱 잘라 말씀해놓고 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거죠? 라고 따져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사무실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만큼이나 그도 내가 자기 사무실에서 사라져 주기를 바란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의 진단에 항의하고 싶은 생각뿐 아니라 내 상황을 차근차근 명확히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다. 그래서 일단 얼굴에 정중한 미소를 덕지덕지 바르고 시간을 내주어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악수를 나눈 뒤 거의 비틀거리며 가혹한 의사의 사무실 문을 열고 나와 접수 창구로 가서 앞으로 받을 다양한 검사의 날짜를 예약했다. 접수 직원에게 두꺼운 서류 뭉치를 건네받았을 때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의 구덩이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나는 공황 상태에 가까운 도피 욕구로 가득했기 때문에 병원 밖으로 나가면서 문을 닫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예민하게 의식했지만 평소라면 당연히 들렸을 그 소리들이 전혀 들리지 않았다. 도망치듯 병원을 떠났다. 출입문이 닫히는 금속성의 딸깍 소리도 나지 않았다. 밖으로 나오자
캘리포니아의 맑고 푸른 하늘이 한껏 비웃는 것 같았다. 이렇게 우울한 날 태양이 어떻게 저리도 쾌청하게 빛날 수 있을까? 내 기분은 이렇게 바닥인데 바삐 지나는 저 사람들은 어떻게 미소 짓고 웃을 수 있지? 심각한 청력 상실이고 진행 중이라는 의사의 결론에 내 인생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삶은 계속되었고 그런 현실이 정말로 잔인한 장난처럼 다가왔다. 거리 모퉁이에 세워둔 자동차로 걸어가면서 모든 소리에 귀 기울였다. 내 구두굽에서 나는 또각또각 소리는 어디로 갔지? 내 열쇠 뭉치는 왜 짤랑거리지 않지? 바쁘게 옆을 지나는 자동차들 소리가 왜 이렇게 멀리 들리지? 그렇지만 내 심장이 얼어붙은 때는 바로 자동차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였다. 나의 가장 귀한 소망, 새 아이를 위한 유아용 카시트 3개가 자동차 뒷자리에 들어차 있었다. 텅 비어있는 그 자리들은 내 인생의 목적, 기쁨, 소명을 나타냈다. 내 가족이 나의 세상이었다. 물에 빠져 죽을 때 어떤 느낌인지 불현듯 알 수 있었다. 나는 가라앉음, 무엇이든지 잡으려고 손톱으로 핥히기, 공황 상태에 숨막힘에 뒤덮였다. 나를 영원히 바꾸어 놓은 긴 여정의 시작. 그날 무슨 정신으로 자동차를 몰고 집까지 왔는지 모르겠다. 집으로 오는 동안 눈물은 말랐지만 수많은 질문이 머리를 세차게 때렸다. 내 영혼이 불길에 휩싸인 것 같았다. 만약 뭐뭐 하면 어쩌지? 라는 질문들의 맹렬한 불길이었다. 정말이면 어쩌지? 청력을 다 잃으면 어쩌지? 의사들이 진행성 청력 상실을 멈추지 못하면 어쩌지? 내 아기는 어쩌지? 소리를 듣지 못하는 내가 그 애를 돌볼 수 있을까? 아장아장 걷는 두 아이는 어쩌지? 그 애들이 나한테 말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내 아이들이 나중에 10대로 성장했을 때 소리를 듣지 못하는 엄마를 외면하면 어쩌지? 남편이 나에게 등을 돌리면 어쩌지? 남편에게는 음악이 인생이었다. 우리 교회의 찬양 사역자로서 그의 생활과 관심은 온통 소리에 둘러싸여 있었다. 소리를 듣지 못하면 어떻게 그를 도울 수 있을까? 그래도 남편은 여전히 나를 사랑해 줄까? 우리는 어떻게 의사소통할까? 집으로 오는 내내 질문이 꼬리를 물었다. 산호세에 있는 우리 집 앞에 도착하자 아들이 깨악깨악 소리를 지르면서 현관 밖으로 튀어나와 나를 맞으려고 뛰어왔다. 그 애는 그날 오전 내내 아빠가 놀아준 덕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내아이의 유쾌함으로 잔뜩 들떠 있었다. 그의 여동생은 제 오빠를 따라 뛰어오다가 넘어졌다. 부스스하게 헝클어진 머리로 무언가를 혼란스러워하는 듯 보였다. 넘어진 그대로 고개를 들고 엄마 어디 갔다 이제 와? 라고 묻는 것 같았다. 남편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다. 내가 병원에서 너무 오래 있다 돌아온 데다가 딱딱하게 굳은 모습으로 거리를 두고 대했기 때문이다. 남편의 걱정스러운 눈을 보자 강해져야 한다고 굳게 먹은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무슨 문제라도 있어? 의사가 뭐래? 남편은 내 품에 오겠다고 발버둥 치는 아기를 건네주었다. 나는 남편에게 젖먹이뿐 아니라 마음을 다른 데로 쏟을 수 있는 일들도 건네받았다. 두려움을 가라앉히는 데는 그런 일들이 꼭 필요했다. 아기를 안고 바쁘게 움직이면서 남편에게 이제 일하러 가도 된다는 뜻을 비쳤다.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감당해 내리라 각오했고 강해지겠다고 결심했다.
어떻게 용케 버티면서 아이들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행동할 수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엄마들만의 비밀스러운 힘이었는지도 모르고 감정을 억제하려고 오랜 세월 노력한 결과였는지도 모른다. 아무튼 모든 두려움을 내면 깊숙이 쑤셔넣고 나 자신을 엄하게 억눌렀다. 그리고 의사가 잘못 진단했기를 바랐다. 그날 해가 저물 무렵 청력상실 문제로 호들갑 떨지도 않고 괜한 신경질을 부리지도 않겠다고 결심했다. 남편은 저녁을 먹은 이후 계속 질문을 퍼부었고 내가 대답하려 하지 않자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했다. 아이들을 재운 뒤 우리는 뒤편 베란다에 있는 친숙한 장소를 찾아갔다. 한밤의 정적이 보호막처럼 고요하게 감싸는 그곳에서 그날 병원에서 받은 검사들과 그 결과를 토대로 의사가 내린 진단에 대해 남편에게 말했다. 의사는 내 청력 상실이 영구적이라고 생각해요. 신경 손상이래요. 양쪽 귀가 완벽하게 멀쩡하지만 달팽이관 신경이 어떤 종류의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귀가 받아들이는 신호들이 합선을 일으킨대요. 노인들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청력을 잃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 대목에서 말을 끊지 않고는 못 베기겠다는 듯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서 이의를 제기했다. 당신이 노인들처럼 청력을 잃는다고? 말도 안 돼. 젊은 나이에 청력을 잃는 일이 누군가에게 일어나야 한다면 오랜 세월 드럼을 친 나한테 일어나야지 왜 당신이야? 당신 로그막을 좋아하지도 않잖아. 안 그래도 의사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의사는 주로 내 친정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난청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의사는 원인을 찾으려고 검사를 더 하고 싶어 하지만 내가 청력 상실이라는 진단은 틀림없어요. 어떤 원인 때문에 내 청력이 정말로 나빠지고 있고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해요. 하지만 약을 먹으면 되지 않아? 의사가 분명히 뭔가 해줄 수 있을 거야. 내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고 나를 두려움에서 건져주고 싶어하는 남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나는 남편의 말에 대답하는 대신 병원에서 나를 검사했던 그 청능사에 관해 말하면서 그녀의 밝은 금발, 그보다 더 밝은 색 립스틱, 나에게 자상한 관심을 쏟고 있음을 알려준 열정적인 태도 등을 설명했다. 방음 부스를 묘사하면서 거기에 들어갔을 때 냉전 시대의 핵 대피소가 떠올랐다고 농담하자 남편은 환하게 웃었다. 그러나 남편에게 사실대로 다 털어놓을 수는 없었다. 의사는 나의 청력 상실이 계속 나빠지는 방향으로 진행되다가 결국 귀머금에 이를 것으로 믿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그렇지만 그때 남편에게 그런 이야기를 전할 수가 없었다.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다. 일단 그런 말을 내뱉으면 그게 현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약간의 청력 상실 정도야 기꺼이 달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법을 배울 자신이 있었다. 그러나 귀먹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나의 청각신경이 정말로 파괴되고 있다면, 나의 미래가 의사가 예견한 모습과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펼쳐진다면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질 것은 분명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나를 치유해 주실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깊은 밤, 젖먹이가 잠에서 깨어 젖을 달라고 보챌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불쑥 파고들면서 마음을 어지럽혔다. 젖먹이를 안아 올리는데 눈물이 화산 터지듯 걷잡을 수 없이 쏟아졌다. 나는 아기를 키워야 하는데 귀를 먹게 될 거야. 귀를 먹다니.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아이들이 하는 말을 듣지도 못하는 제가 사랑하는 그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볼을 타고 내려온 눈물이 턱에서 뚝뚝 떨어졌다. 닦고 닦아도 하염없이 흘러내렸고 흐느낌을 멈출 수 없었고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두려움을 억눌러 진정시킬 수가 없었다. 저는 청력을 잃으면 안 돼요. 청력을 잃고 살아갈 수 없어요. 귀먹기 싫어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울부짖는 소리에 남편이 깊은 잠에서 깨어 나를 위로하려 애썼지만 아무 위로도 되지 않았다. 괜찮아, 여보. 다 좋아질 거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내가 다른 의사 알아볼게. 괜찮아. 괜찮아. 이러다 애들 다 깨겠어. 남편의 어떤 말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남편은 다 좋아질 거라고 말했지만 그럴 리가 없었고 그럴 수도 없었다. 아기를 무릎에 올려놓고 토닥이면서 재우는 동안 무슨 말로도 위안이 되지 않는 앞으로 닥칠 오싹한 일들에 대해 두려움을 쏟아내면서 계속 흐느꼈다. 그날 밤 공포의 파도가 밀려와 계속 덮쳤기 때문에 한숨도 못 자고 집안을 거닐고 울고 뒤척였다. 소리를 듣지 못하는 미래를 상상해보자 공포와 절망에 휩싸였다. 내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긴 여정이 시작된 밤이었다. 나를 영원히 바꾸어 놓을 여정이었다. 다이앤 코머의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챕터 1 긴 여정의 시작